평생 모은 소중한 돈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은퇴 설계를 도와온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을 잃거나 잘못된 투자로 노후 자금이 바닥나거나 예금만 믿었다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죠. 특히 요즘은 2026년 들어 금융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니 60대 이상 금융 피해가 전년 대비 37%나 늘었다고 합니다. 더 걱정되는 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부끄럽거나 가족에게 걱정 끼칠까봐 혼자 소갈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 없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만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 예금 하나에 모든 돈을 넣어두십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5,000원이면 사던 국밥이 지금은 7,000원입니다. 예금 이자가 연 2%라고 해도 물가가 4% 오르면 실제로는 돈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한 곳에 몰아두면 위험도 커집니다. 혹시 그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킹을 당하면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나의 계좌에 묶여 있다면 그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3년 전 만난 김순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8세였던 그분은 퇴직금과 평생 저축한 돈 1억 8천만 원을 모두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안전하고 편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2년 뒤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지만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결국 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쓰시게 됐고 높은 이자로 고생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뒤 물가가 많이 오른 걸 실감하셨습니다. 예전에 3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충분했는데 이제는 50만 원도 부족했죠. 예금 이자는 연 2.5%인데 물가는 4%씩 올랐으니 사실상 매년 돈이 줄어드는 셈이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6군데로 나눈 겁니다. 먼저 6천만 원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입출금 자유예금에 넣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다음 5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에 4천만 원은 국채에 넣었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보증하니 예금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는 물가 연동 국채에 1천만 원은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각각 다른 은행과 증권사를 이용했고 모두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체 수익률은 연 4.2%로 올랐습니다. 예전 예금보다 1.7% 더 높아진 거죠. 1억 8천만 원이면 연간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더 생긴 셈입니다. 게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입출금 자유예금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니 마음도 편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한두 곳에 모든 돈이 몰려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최소한 3군데 이상으로 나누시길 권합니다. 당장 쓸 돈, 1년 내 쓸 돈, 5년 이상 보관할 돈으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분산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상식입니다. 챕터 2 금융기관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요즘 금융기관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시중은행만 해도 수십 개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넘습니다. 모두 이자가 높다고 광고하지만 과연 믿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자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가 너무 높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사 등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일부 온라인 투자 플랫폼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여기에 큰 돈을 넣으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건 금융기관의 건전성입니다. 쉽게 말해 그 회사가 튼튼한지 보는 거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면 금융기관별 재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 이상이면 안전한 편입니다. 어려운 용어라고 겁먹지 마세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지난해 제가 상담한 이영숙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인 그분은 평생 모은 9천만 원을 어느 저축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1% 높다는 말에 혹해서였죠. 처음 1년은 문제 없었습니다. 이자도 잘 들어왔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갑자기 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너무 많아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에 밤새 뒤척이셨죠. 다행히 예금자 보호로 5천만 원은 돌려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천만 원은 몇 년째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데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속상한 건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자 1% 더 받으려다 4천만 원을 묶어둔 셈이니까요. 만약 처음부터 안전한 시중은행에 나눠 넣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곳을 택할 걸 하고 말이죠. 제가 그분께 새로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돌려받은 5천만 원은 일단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반씩 나눠 넣었습니다. 1금융권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안전한 곳들이죠. 그리고 청산 절차가 끝나 나머지 돈을 받으면 그때는 절대 이자만 보지 말고 안전성부터 따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자가 조금 낮아도 밤에 편히 잘 수 있으니 그게 더 낫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지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이름도 잘 모르는 곳은 아닌지, 이자가 다른 곳보다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세요.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내 돈을 맡길 곳인데 꼼꼼히 따져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킵니다. 챕터 3 사기 절대 당하지 마세요. 요즘 금융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예전처럼 수상한 사람이 찾아와 돈 달라는 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지인을 흉내내거나 심지어 은행 직원인 척하기도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피해 사례를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일들이었으니까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표적입니다. 왜일까요? 자산이 많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잘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노립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 60대 이상 금융 사기 피해액이 3,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2,300만 원씩 잃은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오래 모은 건지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식입니다. 아니면 자녀나 손주를 사칭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비슷하게 흉내내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박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7세였던 그분은 어느 날 오후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본인 명의로 대출 사기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주더랍니다. 당황한 그분은 상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금융감독원 조사관이 직접 받으러 간다고 했죠. 정말로 1시간 뒤 양복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신분증도 보여주고 명함도 줬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현금 5,800만 원을 건네주셨습니다. 상대는 영수증을 써주고 일주일 내로 조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는 꺼져 있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가보니 그런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때야 사기당한 걸 깨달으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분은 그 후 몇 달간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차마 말씀 못하시고 혼자 소갈이 하셨죠.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합니다. 나이 먹고 그런 사기에 당했다는 게 말입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저를 찾아오셨고 함께 가족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이해해 주셨고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경찰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예방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지인들에게 본인 경험을 공유하며 같은 피해 없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꼭 당부드립니다. 절대 전화로 금융 거래하지 마세요. 검찰도 경찰도 금융감독원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만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급하다고 재촉하면 99% 사기입니다. 진짜 급한 일이면 시간을 줍니다. 챕터 4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차를 오래 타려면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병을 조기에 발견하죠. 돈도 똑같습니다.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소홀히 합니다. 한번 넣어두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확인하면 생각보다 돈이 안 늘어 있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점검이 필요할까요? 첫째, 금리가 계속 변합니다. 작년에는 2%였던 예금 금리가 올해는 3%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죠. 옛날 금리로 묶어둔 예금이 만기가 됐는데 자동 연장되면 더 나쁜 조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나 관리비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조금씩 나가는 거라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셋째, 필요 없는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유해서 가입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점검은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잡아서 모든 통장과 카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볼 수 있으니 더 편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잔액이 맞는지, 예상한 만큼 이자가 붙었는지, 이상한 출금은 없는지, 만기가 임박한 상품은 없는지 보면 됩니다. 최근에 상담한 한 명자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10년 동안 통장을 한 번도 제대로 확인 안 하셨습니다. 은행에서 보내는 문자만 대충 보고 넘기셨죠. 자식들이 가끔 확인하라고 했지만 귀찮아서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제가 무료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7년 전 가입한 적금이 만기된 지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입출금 통장으로 옮겨지는데 그분은 그것도 모르셨습니다. 3천만 원이 3년 동안 입출금 통장에 그냥 있었던 겁니다. 이자가 거의 안 붙는 통장이니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고스란히 날린 셈입니다. 적금으로 계속 들어있었으면 연 3% 이자를 받았을 텐데 입출금 통장은 0.1%밖에 안 됐으니까요. 다음으로 매달 관리비가 나가는 통장이 3개나 있었습니다. 각각 월 3,000원씩 빠져나가니 1년이면 10만 8천 원입니다. 10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무슨 비용인지 알아봤더니 실적이 없어서 나가는 관리비였습니다. 옛날에 은행 직원이 카드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있던 거였죠. 해지하면 관리비가 안 나가는데 10년 동안 그냥 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펀드였습니다. 5년 전 은행에서 권유로 1천만 원을 펀드에 넣으셨는데 지금 평가액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이 손실난 거죠. 그분은 펀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가입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수익률 좋다고 권해서 믿고 가입한 건데 알고 보니 위험한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중간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확인을 안 하니 손실이 계속 불어난 겁니다. 함께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출금 통장에 방치된 3천만 원을 꺼내 금리 좋은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불필요한 카드는 모두 해지해서 관리비가 안 나가게 했습니다. 손실난 펀드는 팔고 그 돈으로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갈아탔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마다 점검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서 잊지 않도록 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정기적으로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몇 번 해보니 익숙해지셨습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달라졌다며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신답니다.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챙기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함께 앉아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은행에 전화하면 됩니다. 요즘은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 단 1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나중에 상속 문제로 싸울까봐 혹은 자녀들이 돈만 노린다고 생각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미리 말해두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왜 가족과 공유해야 할까요? 첫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족이 어디에 돈이 있는지 모르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숨은 재산을 찾느라 몇 년씩 고생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둘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 알고 있으면 이상한 거래를 바로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더 나은 재무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최신 금융 정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 정보만 공유하면 됩니다.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대략 얼마나 있는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는지,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했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윤미숙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인 그분은 세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 1억 5천만 원 정도 모으셨는데 자녀들에게는 한 번도 정확한 액수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있다고만 하셨죠. 자녀들도 어머니 재산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말을 못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이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서랍장에서 통장 7개가 나왔고 각기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정 설명하고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선임받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는 자녀들이 빌려서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통장을 찾다가 어머니가 큰딸 앞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돈을 달라고 했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큰딸이 어머니 돈을 가로챘다고 의심했습니다. 형제간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야 오해가 풀렸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의식을 회복하신 후 제가 가족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모였고 어머니가 직접 재산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은행에 무엇이 있고 왜 큰딸에게 돈을 보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이해했고 앞으로는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큰딸은 매달 어머니 통장을 점검하고 둘째는 병원비 관련 서류를 챙기고 막내는 세금과 공과금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모두 편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자녀들이 알고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십니다. 만약의 경우에도 혼란이 없을 거라는 안심이 생겼죠. 자녀들도 어머니 재산을 투명하게 알게 돼서 의심이나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돈 문제로 숨기고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지지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자녀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꺼내면 됩니다. 은행 통장이 몇 개 있고 무슨 목적으로 관리하는지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자녀들도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님이 믿고 말씀해 주시는 게요. 혹시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조카나 형제, 친한 친구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만 알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간단한 메모장에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대략적인 금액만 적어두면 됩니다.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함께 적어두세요. 이 메모는 집 안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족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만약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마무리. 오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분산하기, 안전한 금융기관 선택하기, 사기 예방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가족과 정보 공유하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빼앗기거나 잘못된 관리로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챙기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도 너무 방심하지도 마세요. 적절한 주의와 관리, 그게 핵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은행에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남이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